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로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이 말하는 타이칸의 엄청난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망토 같은 걸 왜 입고 있냐고요? 조만간에 노보스몰에서 판매될 옷인데 일단 맛배기로 안에 양모가 들어가서 끝장나는 앞으로 노보스 캠핑 등에 등장할 제품인데 요걸 저희가 이벤트로 좀 나눠드리려고요. 왜냐? 노코멘트 이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팔렸거든요. 정말 제가 입가에 미소가 나올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 강아지가 빠지고 노사장의 캐리케이처가 들어가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마카, 아르기닌, 야관문, 아연 등이 들어가서 제가 자전거 타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잡숴봐. 끝장나는데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있어요. 뭐냐? 원래는 이 사람 몸의 체력 증진이나 기력 회복에 좋은 제품들을 넣었는데 야관문과 뭔가가 무슨 충돌을 하나 봐요. 희한하게 이것만 먹으면 아침에 빤스가 찢어졌네, 오줌 싸다가 변기가 깨졌네. 엄청난 지금 노보스 팜에 가셔서 보시면 후기들 보면 무슨 이건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6.25 때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후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먹어보고 나서 여자친구분이나 와이프분들이 노보스팜에 들어가서 지금 몰래 주문을 한다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럴까요? 왜 우리 남자들 몸에 기력에 좋은 이 제품을 먹었는데 여자분들이 이거를 추가 구매를 하는지, 이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취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노보스팜에 들어가 보세요. 가격에서 한번 압도적으로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먹은 후에 찢어진 빤스에서 2번 자빠지시는 거죠. 고! 자, 이제 뒷바퀴로 와서요. 앞바퀴로 왔습니다. 앞바퀴로 왔고요.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 부담스럽게. 눈을 저를 지금 부라리면서 쳐다봤잖아요, 지금. 사랑스러운 눈으로. 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려고 갈굴라 그러세요, 지금. 빨간 거. 그러니까. 자, 앞바퀴로 왔죠? 네. 아까 뒷바퀴를 했고. 아까 제가 뒷바퀴에서 앞바퀴에 대해서 대충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우루스가 쓰는 디스크를 그대로 쓴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우루스에 이게 들어간 걸로 나는 기억이 나거든요. 요 정도 크기. 거의 그죠? 소뚜껑만 하죠. 나는 이제 우리 LP판 얘기하려는데 LP판이 이거보다 작잖아요. LP판이 얘보다 크죠. 얘보다 훨씬 작죠. 그렇죠. LP판이 얘보다 훨씬 작잖아요. 엄청, 근데 얘도 룩이 엄청 스럽죠. 그죠? 자, 아까 제가 앞바퀴 브레이크 캘리퍼가 일본 거일 확률이 높다 그랬죠. 네. 여기 보세요. 영어 좀 배우신 양반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아케보노. 일본 브랜드입니다. 메이드 인 자판. 네, 메이드 인 자판 딱 써있고. 아케보노. 잘 나와요? 네, 잘 나와요. 요거 얘네들 하나, 둘, 셋, 넷, 5개. 10피. 5개 이쪽에 5개. 10피. 네, 10이라고 하죠. 보통 10이라고 합니다. 10. 부드럽게. 네, 10피. 네, 10피스톤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피스톤의 하나의 단면적을 크게 해서 6P로 갈 것이냐 4P로 갈 것이냐, 피스톤의 단면적을 작게 해서 복수로 여러 개를 갈 거, 이게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브레이크 설계 공학 쪽에 근무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잘 알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진짜 공학도 있잖아요. 가짜 공학도 말고. 브레이크를 정말 아는. 잘 아는 그런 공학도 분께서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써주시면 저희가 잘 학습을 해서 다음부터 리뷰를 하면서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케보노의 10P 캘리퍼, 이거 사실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큽니다. 이거 사실 이렇게까지 클 필요, 이게 알루미늄이라 물론 스틸에 비해서는 그렇게 무겁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무거울 건데, 얘네가 또 이거를 조립한 게 아니라 원피예요. 그러니까 원피스.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이게 붙여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체형이네요? 네, 일체형이에요. 원피스로 만드는 건데 이게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세라믹 디스크하고 벨하우징하고 얘 값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제네시스 한 대 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 G70. 다른 거는 비싸니까 G70 깡통. 대신 얘가 오래 간다 그랬죠? 얘 오래 가죠. 얘도 오래 가고 패드도 오래 가요. 자, 이 안에서 보면 이제 포르쉐는 슈퍼카 918 스파이더, 예전에 카레라 GT라는 슈퍼카도 만들었었고, 르망 24시간에도 현재 나가고, 포뮬러 2 전기차 레이스에도 나가고 있죠. 슈퍼카라든가 레이스카에 있어서 포르쉐는
어디 가서 1군 브랜드에 들어가죠. 꿀리지 않죠? 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리드하는 브랜드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는 애들답게 보통 이쪽에 범퍼 양쪽에 있는 이 라디에이터, 얘가 지금 뭐 오일에 뭔가를 시키는 건지 냉각수를 시키는 건지는 저는 냉동공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보통 슈퍼카들은 오른쪽과 왼쪽에 한쪽은 엔진 냉각수나 엔진 오일, 또는 왼쪽에도 엔진 냉각수나 엔진 오일을 시키는 보조 라디에이터를 달고요. 뭐 차 좀 모르는 애들은 이거 하나는 미션입니다. 근데 슈퍼카들은 미션 오일 쿨러는 대부분 뒤에다 놔요. 뒤에다 놓고 냉각을 하기 때문에 앞쪽에 양쪽은 하나는 오일, 엔진 오일, 하나는 엔진 냉각수에 어시스트를 해주는 건데, 얘는 지금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 오일은 아닐 거고 전부 다 냉각수겠죠. 양쪽 다. 그러니까 얘는 앞에를 납작하게 만들면서, 보통의 차들이 앞쪽에 큰 거를 눕히거나 뭐 대각선으로 하거나 하는데, 얘는 양쪽으로 했는데 그냥 한 거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팬이 달려있죠. 이 팬이 왜 달렸게요? 빨리 식으려고? 보통은 이제 주행을 하면 네. 주행풍을 맞아버리면은 사실 팬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슈퍼카들이 엔진 RPM을 살짝 올리면서 차가 막힐 때도 있잖아. 그리고 두바이에 우리 51달러 파워 많은 형님들, 자지라 형님들 돈 많잖아. 슈퍼카 많이 사는데 거기 덥잖아.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여름에 복사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아스팔트가. 그러면 앞바람에 주행풍을 못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팬이 돌아서 강제적으로 냉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앞쪽에 아까 권 사장님이 찍었는데 라디에이터가 보였잖아요. 네. 그 앞에 플랩이 있어요. 그 플랩이 원래 닫히고 열리는데, 내가 항상 운전을 하면 내리면 이렇게 앞을 보거든요. 과연 지금 플랩이 열려있나?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내려서도 꼭 앞에 플랩을 봐요. 얘가 연 상태에서 시키는지 뭔지 모르는데, 얘는 한 번도 플랩이 닫히는 걸 못 봤어. 항상 열려있어요? 지금 안 덥잖아. 근데 항상 플랩이 열려있더라고. 그래서 언제 플랩이 닫히나? 아니, 플랩이 닫힐만도 한데 어제 밤에도 엄청 추웠거든요? 플랩이 안 닫혀. 원래는 플랩을 좀 닫아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저게 200으로 달릴 때 닫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200으로 달릴 때는 주행풍을 맞아갖고 공기저항이, 저 눈부셔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눈뽕을 때리고 그러십니까? 오늘따라 까칠하시네, 아주 그냥. 제가 볼 때는 200으로 달릴 때 주행풍으로 저거를 시키느니, 저거를 닫고 에어로다이나믹에 이점을 준 다음에 만약에 열이 문제가 되면 여기서 바람을 땡겨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쯤 닫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영락없는 슈퍼카가 아니냐. 그 다음에 요거. 앞쪽에서 에어로 터널을 저 앞으로 뺐더라고요. 범퍼 옆쪽으로. 그러니까 남바 플레이트 옆쪽으로. 바람을 땡겨갖고 와서 이쪽으로 해서 바로 디스크와 캘리퍼를 같이 시킬 수 있게 쓰레바지를 댄 다음에 이쪽에서 바람을 주고, 반은 이 에어 스프링 쪽으로 가는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보이죠? 피스톤 같은 거 보이지 않아요? 조절하는 거? 얘가 내가 알기로는 파나메라가 쓰고 있는 3챔버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2챔버만 보이는데, 이론상에는 뭐 3챔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에어매틱에 보조 서지 탱크라든가 조절할 수 있는 걸 달아서, 원래 에어매틱 스프링을 넣게 되면, 그러니까 에어 스프링을 넣게 되면 승차감은 되게 좋은데 딱딱하게 잡는 게 되게 불리해지거든요. 근데 파나메라가 예전에 터보라든가 터보 S GTS를 만들 때 이 에어 스프링에 저렇게 에어 챔버를 달아가지고 에어 스프링의 압력을 훨씬 더 세게, 단단하게. 챔버 수가 많으면 더 정교하게 잡는 건가요? 그렇죠. 챔버가 많아질수록 훨씬 더 정교하게 잡는 거죠. 그래서 에어 스프링인데도 불구하고 스포츠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게 돼 있는데, 어쨌든 얘는 그 영향을 좀 받긴 받아요. 보통의 이 정도 중량의 에어 스프링을 넣게 되면 약간 출렁출렁 해야 되는데 그게 없죠. 파나메라 터보 애들처럼. 근데 이거를 이제 파나메라 터보 때는 약간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인데, 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되게 이게 프로그램 로직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 자, 여기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이고, 아까 제가 걱정했던 휠하우스의 앞쪽에는 뭐 잡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뒤쪽에 잡는 게 없겠느냐 했는데, 여기 메인 세이프티 존, 승객석하고 연결되는데 얘는 다 스틸이죠. 얘도 스틸이고, 여기 보면 스틸과 알루미늄은 본딩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팟 용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베팅을 때려버린 거죠. 보통은 이제 스틸과 스틸을 할 때는 스팟 용접으로 때려버리는데, 얘는 지금 다 리벳을 때려. 그죠? 요 리벳이죠? 네. 리벳으로 다 때린 거고, 알루미늄과 알루미늄을 붙일 때도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뭔가를 넣은 다음에 요런 거 뭐 이렇게 땡기는 거, 그 리베팅 같은 거 하면 본딩으로 이렇게 하는데,
얘는 지금 앞에 아까 알루미늄, 여기 휠하우스 알루미늄, 이 앞으로 뻗어나간 거 알루미늄, 그 다음에 유사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까 제가 서브 프레임 엄청 크다 그랬잖아요. 요런 거 이제 바닥. 저런 거 보면 엄청난 두께의 서브 프레임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그쪽에도 나오죠. 이것도 있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엄청난 두께로 서브 프레임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승객석은 스틸로 돼 있고 이 앞쪽에 경량화라든가 승차감에 관련된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알루미늄이 들어갔는데 뭐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진동 감소는 별 의미가 없다. 뭐 부피가 커야 된다 어쩐다 치는 말도 안 되는 진짜 누가 이렇게 허위사실과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는지 그 진짜 가짜 공학동지 가짜 카이스트 교수님이 진짜 혼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합금이 진동 감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면 이런 데다 이렇게 좋은 알루미늄 합금을 넣을 이유가 없죠. 여기는 지금 경량이라든가 현가 질량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위란 말이에요. 에어 스프링이 막 움직이면서 또는 이 너클함이 밑에 쪽이랑 같이 많은 진동 파동이 생겼을 때 저주파 파동이 생겼을 때 스프링 쪽에 관련돼서 진동이 차체로 갈까봐 이런 브라켓을 얘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본 차 중에 가장 아름답고 튼튼하고 두꺼운 스프링 브라켓이 들어가 있죠. 알루미늄 브라켓. 되게 잘 해놓은 거죠. 이런 것도 부럽네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이 차가 엄청난 크기의 너클함, 그 다음에 에어 스프링, 그 다음에 뭐 스프링 안에 뭐 조절식 댐퍼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밑에 이런 걸 봤을 때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걸 보면 여기까지는 다 칭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노 사장이 아까 뒷바퀴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차가 코너를 달릴 때나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과연 이 느낌이 뭘까? 나는 처음에 에어스프링의 작동 범위가 안 좋은가? 근데 내가 운전하면서 그럴 리가. 파나메라 터보도 중량이 2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걔네가 이미 거기서 3챔버 기술로 높은 기술력을 쌓아놨는데 걔네가 이거를 만들면서 못 만들 이유는 없는데 이게 에어스프링이 너무 낭창낭창하게 됐을 때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건 아닐 건데 그건 뭔가라고 해서 보니까 자 여기에 있는 어퍼함이 이 차의 중량에 비해서는 나름 뭐 잘 견디게 여기서 보세요. 그때 내가 제규어 같은 거 할 때 너무 얇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껍잖아. 이렇게 단면적이 넓죠. 그러니까 얘가 충분한 힘을 받게 해놨고 여기에 꽂히는 피벗도 약간 크기 면에서 그런 게 나쁘진 않는데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를 잡아주는 할때링크도 엄청난 굵기의 알루미늄 합금. 이 정도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하는 회사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얘가 양쪽에 가해지는 롤이라든가 전체 차의 중량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클함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죠. 여기까지 다 잘 해놨는데 내가 아까 뒷바퀴의 서스펜션에서 이 차의 움직임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앞바퀴 서스펜션도 뭔가 다를 거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차는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암이 있고 밑에 쪽을 아우디가 쓰는 방식처럼 스러스트암으로 밑에 쪽의 로우암을 뒤쪽으로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앞쪽에 가운데로 메인 스티어링 암이 딱 나가요. 그러니까 BMW나 벤츠가 쓰는 것처럼 두 개의 로우암을 텐션 스트럭과 스티어링 암으로 하는 게 아니라 텐션 스트럭 없이 앞쪽에 있는 걸 뒤로 스러스트 암으로 빼서 뒤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움직임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포르쉐가 외계인을 고문을 하니까 데이터 값으로 그걸 잡은 거죠. 근데 일반 911을 아까 제가 얘기했죠. 911이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앞바퀴의 서스펜션 방식이 약간 다르다. 911은 앞바퀴에 맥퍼슨을 써요. 보통의 슈퍼카나 스포츠카들은 절대 맥퍼슨 스트롯을 안 씁니다. 독립식 찢어져 있는 독립식의 맥퍼슨 스트롯을 텐션 스트롯으로 뺐을 때 맥퍼슨이 엄청난 운동 성능이 나오는데 911은 그냥 일반적인 맥퍼슨을 써요. 하나짜리. 원피스짜리. 근데 911은 일반적인 맥퍼슨인데 앞뒤에 여기 잡히는 여기 보시죠. 요렇게. 그 혼다 어코드나 이런 거 할 때 내가 늘 말했던 롤 타입. 롤 타입의 요거를 911 같은 경우는 요쪽에 하나 하고 뒤로 요렇게 빼갖고 여기에 롤을 두 개를 잡아요. 요렇게 두 개를. 그러니까 맥퍼슨 스트럿을 앞으로 텐션 스트럿을 안 하고 911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뒤로 빠져요. 근데 여기가 둘 다 롤 방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러스트 한 밭이 이렇게 뒤로 빠지고 앞으로 있는 거 이게 일체형으로 돼 있는 삼각형 구조의 맥퍼슨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런 거를 쓰면 좋을 수가 없는데 911은 왜 엄청난 운동 성능이 나오냐? 걔네들은 앞바퀴의 그립이 너무 세면 안 돼요. 뒤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코너를 들어갔을 때 앞바퀴의 그립이 너무 치밀하게 잡혀버리면 뒤가 무조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11들은 코너를 들어갈 때 ESP의 작동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엄청나게 오버 전향이 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뒤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엔진이 뒤에 있는 거를 감안해서 앞바퀴의 서스펜션을 세팅을 할 때 언더로 무조건 밀리게끔 서스펜션 세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스펜션의 구조가 WC 본도 아니고 맥퍼슨을 쓰고 뒤로 뺀 이유가 앞이 너무나 가벼우니까 앞쪽에 그립을 약하게 해놓고 뒷바퀴의 서스펜션 설계를 치밀하게 한 다음에 그 4개를 다시 세팅값으로 잡아서 911이 엄청난 전투 성능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앞에 엔진이 있는 거나 미드십 엔진에 있는 우라칸, 페라리, 맥라렌 같은 거를 세게 타는 애들이 911 GT3 같은 후륜의 고성능 포르쉐를 타면 첫 방에 큰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날아가는 언더에 되게 당황스러워해요. 911은 그런 운전 특성으로 차를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차를 운전하면서 911 같은 느낌도 아니고 파나메라 같은 느낌도 아니고 도대체 이 차가 주는 느낌이 뭐지? 전기차의 플랫폼으로 새로 만들어서 그러나 했더니 이걸 보니까 얘네들은 앞쪽으로 지금 맥퍼슨인데 아까 뒤에는 찍었죠? 앞쪽으로 여기 혹시 나와요? 여기가 지금 롤이에요. 이쪽으로 유사장님 카메라가 내려와서 여길 찍으면 나올 거야. 요 롤.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지금 여기에 엄청난 롤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여기 부싱도 지금 기술이 장난 없이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은 얘네 지금 이 너클암을 잡기 위해서 이쪽에서 암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앞으로 텐션 스트러처럼 이렇게 꺾은 거야. 그러면 생긴 거는 BMW나 벤츠나 일반적인 슈퍼카들이 쓰는 방식으로 텐션 스트럿 방식으로 이렇게 오긴 했는데 여기도 롤이고 여기도 롤이에요. 여기는 위로 꽂히는 피봇으로 잡았죠. 그러면 여기가 롤로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이는데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정도 중량의 비슷한 파나메라를 만들 때는 찢어서 저 암을 찢어서 스러스트 암과 스티어링 암으로 세팅을 했고 911을 만들 때는 저 암을 뒤집어서 뒤쪽에서 오고 앞쪽에서 옆으로 빠져가지고 뒤에 엔진이 있는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차는 무게가 아예 다르잖아요. 무게 중심도 다르고 배터리가 지금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이 암이 움직이는 게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지금 크고. 그러니까 이 암을 만들 때 이 중량을 견딜 수 있게는 만든 거는 같은데 요 부분 여기 요 지금 너클암을 잡아주는 피봇 이 너클암을 내가 제규어 F타입을 깠을 때처럼 이 너클암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하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때 입체적으로 움직이기는 너무나 힘든 거죠. 저렇게 생기면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가 턴을 할 때 여기에 있는 타이로드 엔드가 움직여서 너클암을 타이로드 엔드 뭔 돌아앉죠? 요거. 네. 요게 움직여서 바퀴를 조향을 꺾을 때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지금 캐스터 각을 줬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죠? 앞으로 누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쪽보다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우리 오토바이 대각선으로 나가듯이 앞으로 나가듯이. 그걸 누가 댓글을 달아줬던데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명칭이.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을 만들어 놓으면 이 밑에 부분 아까도 제가 뒷바퀴의 아랫부분에 정교한 움직임이 나올 수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너클암의 앞바퀴의 밑에 쪽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카빙턴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움직이면 내가 이거 차를 아직은 뭐 좀 더 타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타보면서 느낀 건 가속력이 엄청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속력이 포르쉐 터보나 페라리나 이런 애들처럼 미친
실제로 우리가 내연기관을 타면서 느껴지는 700마력의 가속력은 아니에요. 제로백으로부터 한 150km까지는 웬만한 내연기관이 뺨칠 만큼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막상 비교해보면 이게 토크의 분출 느낌이 다른 거지 실질적으로 페라리나 우라칸이나 포르쉐 터보 등을 능가하는 그런 것처럼 나는 느껴지지도 않고 너무 무거운 데다가 강제적으로 내가 지금 다른 아래급의 타이칸은 안 타봤는데 PDCC를 통해서 에어스프링에 공기를 충진해갖고 흔들림을 잡은 거는 전자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를 얘네가 계산으로 해서 잘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전자적인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 느껴지는데 실제로 고속을 달리면서 삭삭삭 하고 부드럽게 갈 때는 되게 빠르고 엄청난 차 같은데 코너를 세게 돌리거나 또는 일반적인 코너에서 100km, 110km, 90km에서 코너를 돌 때 내가 느껴지는 운전의 재미나 스릴 그리고 이 차가 엄청나게 정교하게 세팅이 돼서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저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 나는 포르쉐는 전기차를 만들면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포르쉐를 위한 전기차가 아니라 폭스바겐 그룹이 GT카 계열의 전기차를 만든 거고 포르쉐는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세팅을 해서 빠르게 가고 전자적인 것들을 넣어서 비싼 옵션을 넣어서 차값도 많이 뻥튀기를 하고 어떻게 한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대단한 전기차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차 알면 유튜버들이 타이칸을 멀리 못 가네 뭐 변속기가 기술이 부족해서 쓰네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까내리기고 실질적으로 타이칸이 포르쉐에서 만든 엄청난 기술 집약적인 전기차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뭐 냉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00년대에 나온 것 치고는 대단한 거는 맞는데 사실 내가 기대했던 건 포르쉐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 관련된 서스펜션과 주행 데이터가 굉장히 높은 거점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911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워낙 고성능으로 250, 260으로 항속을 할 수 있는 세팅값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냉각 시스템이라든가 뭐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게 발전된 건 맞는데 그 외의 것들에서는 글쎄요라는 의문을 담으면서 포르쉐도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껴지면서 나머지는 내일 리뷰에서 많이 까면 저도 많이 까이겠죠? 살살. 이미 하체를 이렇게 했는데 리뷰가 살살 갈 수 있을까, 민성아? 우리 악성 댓글에 좀 시달리겠네? 진실은 원래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라도 이거 1세대죠, 이게? 1세대죠. 아직은 1세대니까 2세대에 기대를 하는 걸로. 훈훈한 마무리로. 플랫폼은 그렇게 쉽게 못 바꾸죠. 그럴까요? 만들려면 처음부터 플랫폼은 잘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좀 많이 실망스럽죠. 뭐 어쨌든 저희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는 자동차의 관점은 달리기와 회피기동성 여러 가지의 주행 초점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이 100%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차량 구매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 오늘은 전기차니까 저 혼자 그냥 떠들었어요. 그러게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요. 내일 본편 리뷰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악셀 하겠습니다.